웬만하면 여군한테 힘든 일 안 시키려고 했는데 이건 너무 나대는 거 아닌가? 내가 뭘 안다고 여기 기어들어와? 육군 중령이 피투성이가 된 부하 여군 장교의 머리채를 쥐어잡고 짓씹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5분 뒤 부대 상공을 뒤찢는 굉음과 함께 그는 자신의 군 생활이 송두리째 박살났음을 직감했습니다. 그가 짐승처럼 짓밟았던 여군이 보낸 단 한 장의 사진. 그 사진 한 장이 대한민국 육군에서 가장 무서운 호랑이를 깨웠기 때문입니다. 과연 오만했던 중령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채널 성장에 큰 힘이 됩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소중한 응원,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모음집 시작하겠습니다. 지독한 이명과 함께 모든 감각이 흐릿해졌다. 빗줄기는 단순한 물방울이 아니라 하늘에서 쏟아지는 무수한 쇠모처럼 느껴졌다. 강원도 화천, 대한민국 육군 제15보 병사단 본부 뒤편 버려진 폐창고 앞은 거대한 진흙 구덩이로 변해 있었다. 하서연 대위는 그 한가운데 처박혀 있었다. 전투복은 흙탕물과 제 몸에서 흘러나온 피로 눅진하게 젖어들어 마치 차가운 동물의 가죽처럼 피부에 들러붙었다. 찢어진 아랫입술에선 비릿한 피맛이 끊임없이 번졌고 군홧발에 지시겨진 오른쪽 뺨은 감각이 마비되어 차라리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갈비뼈 서너 대가 어긋난 듯 숨을 들이쉴 때마다 날카로운 파편이 폐부를 찌르는 격통이 온몸을 관통했다. 불과 2시간 전 그녀의 손에는 지난 3년간의 집념이 담긴 A사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 나부랭이가 아니었다. 부대의 명예를 좀먹는 암세포의 위치를 정확히 적시한 조직 검사 결과지였다. 군수가 보급 예산의 교묘한 유용 내역, 유류 창고에서 증발한 수만 리터의 경유 행방, 심지어는 최전방 GOP에서 고생하는 병사들의 부식비마저 빼돌려진 정황까지. 모든 증거는 단 한 사람 사단 작전 참모 최동훈 중령을 정점으로 한 부패의 피라미드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의 집무실 문을 열기 전 하서연은 마른 침을 삼키며 심장을 다잡았다. 두려움이 없었다면 거짓말이다. 하지만 군인으로서 선배 장교로서 썩어 문드러진 환부를 외면할 수는 없었다.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그리하여 더는 선량한 부하들이 부당한 희생을 치르지 않게 하겠다고 맹세했다. 그러나 최동훈은 그녀가 내민 서류 뭉치의 표지조차 보지 않았다. 그는 조롱과 경멸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나지막이 의졸였다. 계집년이 별걸 다 주워 먹었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육중한 손바닥이 그녀의 뺨을 후려쳤다. 짝 하는 파열음과 함께 하서연은 바닥에 나동그라졌다. 상황을 파악할 틈도 없이 최동훈의 군홧발이 그녀의 복부를 걷어찼다. 컥. 숨이 끊어지는 고통에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서류 뭉치를 품에 끌어안았지만 그는 미친 짐승처럼 날뛰었다. 주먹이 얼굴을 가격하고 발길질이 옆구리를 짓뭉갰다. 끔찍한 고통 속에서 갈비뼈가 부러지는 우두둑 하는 소리가 귓속까지 선명하게 파고들었다. 2년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최동훈은 헐떡이며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챘다. 그의 눈은 증오와 사리로 번들거렸다. 그는 주변에 있던 부관과 행정과장에게 턱짓을 했다. 창고 뒤에다 던져놔. 비 맞다 보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알게 되겠지. 집무실 안에는 다른 장교들도 있었다. 작전과장 김소령은 못 본 척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고 행정과장 이소령은 난처한 표정으로 헛기침만 해댔다. 누구 하나 그녀를 부축하거나 최동훈을 말리지 않았다. 거대한 군이라는 조직 속에서 정의를 외친 여군 장교의 목소리는 그렇게 철저한 폭력과 비겁한 침묵 속에 짓밟혔다. 의식이 까마득한 심연으로 가라앉는 순간 하서연의 뇌리에 아버지의 얼굴이 스쳤다. 예비역 육군 소장 하정국.
평생을 군에 헌신했고 군복의 명예를 목숨처럼 여겼던 강직한 군인. 서연아, 군복은 내 몸을 가리는 옷이기 이전에 내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다. 언제나 그 거울 앞에 떳떳하거라. 임관식 날 아버지가 어깨에 다이아몬드 계급장을 달아주며 했던 말이었다. 그 목소리가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를 붙들었다. 안 돼.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 하서연은 마지막 남은 의식을 쥐어짰다. 피와 흙으로 범벅이 된 손가락이 본능적으로 전투복 주머니를 더듬었다. 차갑고 단단한 스마트폰의 감촉. 화면을 켜는 간단한 동작조차 수천 번의 유격 훈련보다 힘들었다. 부러진 손가락 마디마디가 비명을 질렀다. 몇 번의 실패 끝에 희미한 불빛과 함께 카메라 앱이 실행됐다. 셔터 소리는 쏟아지는 빗소리에 완벽하게 묻혔다. 액정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짐승의 그것과 다를 바 없었다. 퉁퉁 부어오른 얼굴, 찢어진 입술, 공허하게 풀린 눈동자.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 한 장과 함께 짧은 메시지를 입력했다. 수신이는 아버지 하정국.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소나귀에서 힘이 완전히 빠져나가며 스마트폰이 흙탕물 속으로 풍덩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모든 것을 해냈다는 안도감과 함께 완전한 어둠이 그녀를 집어삼켰다. 빗소리만이 멀어지는 의식의 끝자락에서 아스라이 울려 퍼졌다. 서울 서초동의 한적한 아파트.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하정국 예비역 소장은 신문에서 눈을 떼고 무겁게 한숨을 내쉬었다. 또 군 관련 비리 기사였다. 방산 비리 성추문 구타 사건.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조직이 세간의 조롱거리로 전락한 현실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다. 그때 탁자 위 스마트폰이 짧게 진동했다. 발신인을 확인한 그의 무거운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내 딸 서연이. 바쁜 최전방 생활 속에서도 딸은 틈틈이 안부를 전해왔다. 그에게는 세상 가장 큰 자랑이자 기쁨이었다. 흐뭇한 마음으로 메시지 창을 열었다. 그러나 화면에 뜬 사진을 보는 순간 하정국의 세상은 통째로 무너져 내렸다. 그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고 동공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다. 신문을 쥐고 있던 손에서 힘이 풀리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사진 속에는 피와 흙으로 범벅이 된 채 쓰러져 있는 딸의 모습이 있었다. 찢어진 전투복, 멍으로 얼룩진 얼굴, 초점을 잃은 눈동자. 아버지 죄송합니다. 라는 짧은 메시지는 그의 심장을 도려내는 비수와도 같았다. 죄송한 것은 딸이 아니었다. 이 험한 곳으로 딸을 보낸 자신이었다. 서연아. 그는 즉시 통화 버튼을 눌렀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기계적인 연결음 뿐이었다. 한 번, 두 번, 10번. 신호음이 반복될수록 그의 심장은 타들어갔고 슬픔은 이내 감당할 수 없는 분노로 변해갔다. 손에 쥔 스마트폰이 부서질 듯 삐걱거렸다. 육군 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누구보다 투철한 사명감으로 군인의 길을 택했던 딸이었다. 그런 딸이 적의 총구가 아닌 아군의 주먹과 군홧발 아래 짓밟혔다. 이것은 단순한 폭행이 아니었다. 군의 명예와 한 군인의 영혼에 대한 살인 행위였다. 하정국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육군 제3군단장 강민혁 중장. 사관학교 시절부터 생사고락을 함께한 30년 지기 동기이자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끈끈한 전우. 그는 떨리는 손으로 강민혁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곧이어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선배님 웬일이십니까? 이 시간에. 강민혁 중장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하정국의 목소리는 그렇지 못했다. 민혁아, 지금 내 말 잘 들어라. 수화기 너머로 전해지는 하정국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으로 격하게 떨리고 있었다.
강민혁은 즉시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다.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선배님, 무슨 일 있으십니까? 목소리가 좋지 않으십니다. 내 딸 서연이가 부대에서 피투성이가 됐다. 이게 자네가 지휘하는 군대냐? 하정국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에 3군단 지휘통제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야간 브리핑을 준비하던 장교들의 움직임이 모두 멎었다. 강민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선배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15사단 하서연 대위 말입니까? 그의 목소리에 날카로운 긴장감이 서렸다. 사진을 보낼 테니 내 놈 눈으로 직접 확인해. 이게 군대인지 아니면 깡패 소굴인지. 하정국은 사진을 전송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30년 넘는 군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남 앞에서 눈물을 보인 적 없던 강철 같은 사나이였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몇 초 후 강민혁 중장의 스마트폰에 사진이 도착했다. 화면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온화했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했다. 사진 속 하서연 대위의 모습은 한마디로 참혹했다. 강민혁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하정국이 얼마나 강직한 군인인지, 그의 딸이 어떤 마음으로 군복을 입었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그였다. 그런 전우의 딸이 자신의 관할 부대 안에서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당했다.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선배님. 강민혁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는 군단장이었다. 절차를 무시할 수는 없었다. 선배님, 일단 진정하십시오. 제가 지금 당장 15사단 헌병대에 연락해서 상황 파악을 지시하겠습니다. 하 대위의 신병부터 확보하겠습니다. 헌병대? 그놈들도 한패일지 어떻게 알아? 지금 당장 자네가 직접. 선배님, 저를 믿으십시오. 강민혁이 단호하게 말했다. 제가 직접 나서면 오히려 일이 꼬일 수 있습니다. 우선 하 대위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게 최우선입니다. 제가 10분 안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강민혁은 전화를 끊고 즉시 15사단 헌병대장에게 직통으로 전화를 걸었다. 나 군단장이다. 지금 당장 본부대 하서연 대위의 신병을 확보해서 군단 의무대로 후송해. 이유는 묻지 말고 즉시 실행하고 결과 보고해. 하지만 수화기 너머의 헌병대장은 당황하며 횡설수설했다. 저 장군님, 지금 하 대위는 영내에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강민혁의 눈이 가늘어졌다. 없다니 무슨 소리야? 오후부터 개인 용무로 외출을 나간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거짓말이었다. 강민혁은 직감했다. 조직적인 은폐가 시작된 것이다. 그의 눈빛에 살기가 어렸다. 알았다. 그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다시 하정국에게 전화를 걸었다. 선배님, 저 강민혁입니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정황이 보입니다. 제가 직접 가야겠습니다. 부탁하네, 민혁아. 내 딸 꼭 좀 살려주게. 하정국의 목소리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통화가 끝난 후 강민혁은 비서실장 한기철 대령을 불렀다. 한 대령, 지금 즉시 군단 군사경찰 특임대 비상 소집해. 헬기 3대 무장병력 20명, 5분 내로 준비시켜. 목적지는 15사단이다. 강민혁 중장의 명령은 단순한 지시가 아니라 사실상의 계엄령 선포와도 같았다. 3군단 본부 전체가 순식간에 전쟁 상황을 방불케 하는 긴장감에 휩싸였다. 장군님, 15사단에 직접 가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사단 지휘 계통을 무시하고 군단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한기철 대령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강민혁의 눈빛을 보고는 입을 다물었다. 평소 신중하고 차분하던 군단장의 눈에는 분노를 넘어선 살기마저 서려 있었다.
그의 눈은 내 결정에 토를 다는 자는 누구든 용서치 않겠다고 말하고 있었다. 3분 준다. 3분 안에 준비 안 되면 자네도 각오해야 할 거야. 강민혁의 목소리는 얼음보다 차가웠다. 한기철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즉시 비상 연락망을 가동했다. 수화기 너머로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한기철은 군단장의 명령을 단호하게 전달했다. 이유 묻지 마. 이건 실제 상황이다. 5분 후 군단 본부 헬기장에는 검은색 UH-60 블랙호크 헬기 3대가 굉음을 내며 대기하고 있었다. 프로펠러가 만들어내는 강풍이 주변의 모든 것을 날려버릴 듯 휘몰아쳤다. 완전 무장한 군사경찰 특임대원 20명이 신속하게 헬기에 탑승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결의가 서려 있었다. 군복을 다시 여민 강민혁이 헬기로 향하자 조종사들이 일제히 경례했다. 그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 헬기에 올랐다. 헬기는 육중한 동체를 서서히 들어 올리더니 이내 어둠과 비바람을 뚫고 강원도 화천을 향해 전속력으로 날아갔다. 헬기 안은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한기철 대령은 태블릿 PC로 15사단 작전 참모의 신상 기록을 확인하고 있었다. 장군님, 15사단 작전 참모는 최동훈 중령입니다. 육사 53기 근무 평정은 보통 수준이나 부대 내에서는 실세로 통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최동훈 강민혁은 그 이름을 나지막이 은조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금속성이 묻어났다. 한편 15사단 의무대에서는 군의관 이성훈 대위가 하서연 대위의 상태를 확인하며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1시간 전 하 대위의 후임인 김지은 중사가 거의 반쯤 정신이 나간 상태로 피투성이인 하 대위를 업고 의무대로 뛰어들어왔다. 갈비뼈 다발성 골절, 뇌진탕 의심 과다출혈. 당장 민간 대형 병원으로 후송해야 합니다. 김지은 중사가 울먹이며 애원했다. 군의관님, 제발 대위님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신고하겠습니다. 이런 악천 후에 헬기는 뜰 수 없습니다. 구급차를 부르려 해도 상부의 보고 없이는 부대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성훈 대위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밖에서 지축을 흔드는 굉음이 들려왔다. 그것은 분명 헬기 소리였다. 그것도 한 대가 아니었다. 3대의 블랙호크 헬기가 비바람을 가르며 사단 연병장 상공에 나타났다. 어둠 속에서 위용을 드러낸 검은 헬기들은 마치 지옥의 사자처럼 보였다. 부대 전체가 순식간에 비상 상황에 빠졌다. 헬기 문이 열리고 가장 먼저 내린 것은 강민혁 중장이었다. 빗물에 젖은 그의 전투복 어깨에 달린 별 3개가 서늘하게 빛났다. 그의 뒤로 완전 무장한 특임대원들이 신속하게 내리며 연병장 주변을 완벽하게 통제했다. 작전 참모 최동훈, 지금 당장 내 앞으로. 강민혁의 목소리는 확성기를 쓴 것처럼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빗소리마저 잠재우는 위압적인 명령이었다. 본부 건물 2층 자신의 집무실에서 창밖을 내려다보던 최동훈 중령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3군단장이 예고도 없이 그것도 무장병력까지 대동하고 나타난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중령님, 적의 대체 옆에 있던 행정과장 이진우 소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최동훈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어떻게 알았지? 누가 보고한 거지? 최동훈 중령 10초 센다. 10초 안에 안 나오면 내가 직접 내 놈의 목을 끌고 나올 거다. 강민혁의 2번째 명령이 떨어졌다. 특임대원들이 K1A 소총을 겨눈 채 본부 건물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최동훈은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현관 밖으로 나섰다. 쏟아지는 비가 그의 얼굴을 적셨지만 그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연병장 중앙에 선 강민혁은 최동훈을 향해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내던졌다. 봉투에서 젖은 사진 한 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흙탕물에 번진 사진 속에는 피투성이가 된 하서연 대위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게 내 놈이 만든 결과냐? 강민혁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했다. 최동우는 사진을 보고 입술을 파르르 떨었다. 그것이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 여군 장교가 먼저. 입 닥쳐. 변명은 군법회의에서 해라. 강민혁이 차갑게 말을 잘랐다. 지금부터 이 부대는 내가 직접 접수한다. 군사경찰은 저놈 당장 체포해. 특임대원들이 달려들어 최동훈의 양팔을 결박했다. 잠깐만 장군님. 이건 명백한 월권의악. 최동훈이 반항했지만 특임대원의 개머리판이 그의 복부를 강타하자 비명과 함께 무너졌다. 강민혁은 쓰러진 최동훈을 경멸스럽게 내려다본 뒤 본부 건물과 막사에 모여있는 모든 장병을 향해 외쳤다. 전 부대원 5분 내로 연병장으로 집합한다. 반복한다. 전 부대원 5분 내로 연병장에 집합한다. 요란한 비상 사이렌이 칠흑 같은 밤의 정적과 빗소리를 찢어발겼다. 잠시 후 15사단 본부대 소속 전 장병이 비를 맞으며 연병장에 도열했다. 뒤늦게 상황을 보고받은 사단장 윤성필 준장이 황급히 달려왔다. 그는 자신의 사단에 예고도 없이 군단장이 무장병력까지 이끌고 나타난 초유의 사태의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장군님, 이게 대체 무슨 일이십니까? 먼저 제게 연락을 주셨어야. 윤성필 준장이 강민혁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강민혁의 얼음 같은 눈빛에 걸음을 멈췄다. 그의 눈빛은 자네도 공범인가라고 묻고 있었다. 윤 준장. 강민혁이 차갑게 불렀다. 예, 장군님. 자네 부대에서 여군 장교가 상관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사경을 헤매고 있어. 자네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나? 강민혁의 서슬퍼런 질문에 윤성필 준장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몰랐다는 거군. 그럼 자네는 지휘관 자격이 없어. 자기 부대에서 벌어지는 일도 모르는 지휘관이 어떻게 부대를 통솔하나. 강민혁의 질책에 윤성필은 고개를 숙였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강민혁은 도열한 장병들을 천천히 둘러봤다. 우리가 입은 이 전투복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겠다는 신성한 약속이다. 그런데 오늘 이 신성한 약속을 더럽힌 자가 나왔다. 나는 오늘 그놈뿐만 아니라 그놈을 비호하고 진실을 외면한 자들까지 모두 색출하여 군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모든 장병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하서연 대위에게 폭행이 가해진 시각, 작전 참모실 주변에 있었던 인원, 전원 앞으로 나와. 잠시 침묵이 흘렀다. 장교들은 서로의 눈치만 살피며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못했다. 그때 대열 속에서 한 명의 부사관이 떨리는 손을 들었다. 김지은 중사였다. 그녀는 대열에서 나와 강민혁 앞에 섰다. 눈에는 눈물과 빗물이 뒤섞여 흘러내리고 있었다. 말해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들었습니다. 김지은 중사는 울먹이며 입을 열었다. 하 대위님께서 최동훈 중령님 집무실에 들어가신 뒤 안에서 비명소리와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서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녀의 고백에 연병장이 술렁였다. 또 본 사람이 있나? 강민혁의 시선이 작전과장과 행정과장에게 향했다. 두 사람은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다. 강민혁은 한기철 대령에게 지시했다. 한 대령, 지금 즉시 군단 감찰실과 헌병대를 동원해 15사단 본부의 모든 서류와 통신기록, CCTV 영상을 압수해. 그리고 저 두 사람을 포함해서 작전 참모실 관련자 전원, 한 명도 빠짐없이 격리 신문하도록. 본부 건물은 순식간에 군단 합동조사본부로 변했다.
가장 먼저 소환된 것은 군수과장 박성준 소령과 행정과장 이진우 소령이었다. 두 사람은 최동훈 중령의 최측근으로 부대 내 비리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었다. 강민혁은 직접 신문을 시작하지 않았다. 대신 함께 온 군단 헌병대 수사과장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했다. 그는 지휘통제실에서 CCTV를 통해 모든 과정을 지켜봤다. 박소령, 자네 부서에서 지난 3년간 사라진 유류가 얼마인지 알고 있나? 수사과장의 날카로운 질문에 박성준 소령은 땀을 뻘뻘 흘리며 입을 열지 못했다. 대답 못하는 걸 보니 알고 있었군. 아니면 공범이거나. 결국 그는 최동훈 중령의 지시로 유류를 빼돌려 불법으로 판매했으며 그 장부를 하서연 대위가 발견하자 최 중령이 폭행을 저질렀다고 실토했다. 이진우 소령 역시 폭행 사실을 목격했지만 보복이 두려워 침묵했다고 자백했다. 조사는 밤새도록 이어졌다. 최동훈 중령의 개인 계좌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거액의 자금이 발견되었고 그와 연루된 다른 간부들의 이름이 줄줄이 나왔다. 비리는 단순히 군수품 횡령에 그치지 않았다. 진급 청탁, 인사비리, 심지어는 부대 인근 유흥업소와의 유착 관계까지 파면 팔수록 부패의 악취가 진동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한기철 대령이 밤새 정리한 중간 보고서를 들고 강민혁에게 보고했다. 장군님, 현재까지 확인된 횡령액만 1억 2천만 원이 넘습니다. 연루된 간부는 최동훈 중령을 포함하여 최소 6명입니다. 하서연 대위가 작성해둔 보고서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한기철은 하서연 대위가 남긴 보고서를 내밀었다. 보고서는 군 검찰의 수사 기록만큼이나 치밀하고 논리정연했다. 날짜별 항목별로 정리된 비리 내역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증거 자료들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보고서 마지막 장에는 그녀의 다짐이 적혀 있었다. 군은 정의로워야 한다. 계급이 높다고 힘이 강하다고 부정을 저지를 수는 없다. 나는 군인으로서 이 비리를 반드시 밝혀내겠다. 강민혁은 그 문장을 읽으며 목이 메었다. 이런 군인을 우리가 지켜주지 못했구나. 그의 목소리에 깊은 자책감이 묻어났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지만 동쪽 하늘부터 서서히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한 대령 국방부 장관님께 긴급 보고 올려. 그리고 대통령실 안보수석실에도 관련 내용을 즉시 통보하도록. 이것은 더 이상 한 사단 내부의 문제가 아니었다. 군 전체의 명운이 걸린 문제였다. 국군수도병원 중환자실, 온갖 의료 장비가 내는 규칙적인 기계음만이 차가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그 소음의 한가운데 하서연은 깊고 어두운 잠에 빠져 있었다. 산소호흡기가 희미한 소리를 내며 그녀의 폐로 생명을 불어넣고 있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그녀의 의식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었다. 뇌에 가해진 충격이 생각보다 심각했다. 중환자실 두꺼운 유리창 너머로 남편 정우현이 핏발선 눈으로 아내를 지켜보고 있었다. 어젯밤 장인어른의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달려온 이후 그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아내가 부대 생활을 힘들어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끔찍한 일을 당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의 옆에는 하정국 예비역 소장이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는 딸의 모습을 차마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주먹만 말아 쥐고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어깨는 무너져 내리는 듯 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강민혁 중장이 다가왔다. 밤샘 조사로 퀭한 얼굴이었지만 그의 걸음걸이는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선배님. 강민혁이 다가와 하정국의 어깨를 잡았다. 미녀가 수술은 잘 됐다고 들었다. 예, 최고의 의료진이 집도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강민혁은 차마 의식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는 말은 꺼내지 못했다. 하정국은 유리창 너머의 딸을 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저 아이가 사관학교에 가겠다고 했을 때 내가 말렸어야 했는데. 이 험한 곳에 내 딸을 보내는 게 아니었는데. 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평생을 강하게만 살아온 아버지의 약한 모습을 처음 본 정우현의 눈시울도 붉어졌다. 죄송합니다, 선배님. 제 관할 부대에서 이런 일이 제가 지휘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강민혁이 고개를 숙였다. 자네 탓이 아닐세. 썩은 놈들이 문제지. 그놈들은 어떻게 됐나? 주범인 최동훈 중령을 포함해 관련자 6명을 전원 구속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군단 헌병대와 감찰실에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놈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강민혁의 단호한 대답에 하정국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오후가 되자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직접 전화가 걸려왔다. 강민혁은 복도 끝으로 가 전화를 받았다. 강 군단장, 보고 잘 받았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 장관의 목소리에는 깊은 분노와 실망이 묻어 있었다. 대통령께서도 직접 보고 받으시고 격려하셨네.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조사해서 군 기강을 바로 세우라는 엄명이 있었어.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할 테니 성역 없이 수사하게. 군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이틀 후 하서연은 마침내 눈을 떴다. 흐릿한 시야 속으로 하얀 병실 천장이 들어왔다. 옆에서 자신을 부르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다. 서연아, 정신이 들어? 그녀는 천천히 기억을 더듬었다. 최동훈의 폭행, 흙탕물 속에서의 절망, 그리고 아버지에게 보낸 마지막 메시지. 자료는 내가 준비한 자료는 어떻게 됐어요? 그녀가 가장 먼저 물은 것은 자신의 안위가 아닌 비리 증거 자료의 행방이었다. 정우현은 눈물을 흘리며 아내의 손을 잡았다. 걱정 마. 강민혁 장군님께서 전부 확보하셨어. 그리고 최동훈 중령, 그놈 구속됐대. 그제야 하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눈가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울지 마. 이제 다 끝났어. 남편의 위로에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니요.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 군대를 바꾸는 일은 아직 몸을 가누기도 힘든 상태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빛나고 있었다. 강민혁 중장이 지휘하는 3군단 합동조사본부의 수사는 15사단을 넘어 군 전체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었다. 최동훈 중령의 비리가 단순히 한 부대,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의 계좌에서는 15사단뿐만 아니라 이전에 그가 근무했던 다른 부대의 예산까지 흘러들어온 흔적이 발견되었다. 또한 그의 통화 기록에서는 국방부의 고위 간부와 여러 차례 통화한 내역이 나왔다. 강민혁은 이 사건이 군 내부의 뿌리 깊은 부패 사슬과 연결되어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사단장 윤성필 준장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윤 준장은 완전히 기가 죽어 있었다. 윤 준장, 자네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나? 강민혁의 날카로운 시선에 윤성필은 마른 침을 삼켰다. 작전 참모가 저지른 비리를 사단장이 몰랐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자네는 무능한 건가 아니면 그놈들과 한패인가? 장군님 정말입니다. 저는 최중령이 부대 내에서 입지가 워낙 강해서 저도 모르게. 변명은 듣고 싶지 않아. 자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내일 아침까지 자네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 명예롭게 군복을 벗고 싶다면 현명하게 판단하는 게 좋을 거야. 강민혁의 최후 통첩에 윤성필 준장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다음 날 건강상의 이유로 자진 전역 신청서를 제출했다. 군은 발칵 뒤집혔다. 현역 사단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스럽게 물러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이 사건은 한 군사 전문 기자의 취재망에 포착되었다. 15사단 내부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낀 한 젊은 장교가 익명으로 제보한 것이다.
여군 장교 폭행 사건, 군단장 직접 개입, 사단장 전격 교체. 기사는 순식간에 인터넷을 뒤덮었고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다. 국민들의 분노는 들끓었다. 군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군 개혁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수십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정치권까지 가세하며 압박이 거세지자 국방부 장관은 결국 강민혁 중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방부 특별수사단 구성을 발표했다. 군, 검찰, 헌병, 감찰뿐만 아니라 민간 법률 전문가까지 포함된 초유의 조직이었다. 강민혁은 병상에 있는 하서연을 찾아가 이 소식을 전했다. 그녀는 일반 병실로 옮겨 재활 치료를 받고 있었다. 하 대위, 이제 이 싸움은 자네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게 됐네. 군 전체의 명운이 걸린 싸움이 됐어.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장군님, 정말 군대를 바꿀 수 있을까요? 이 거대한 조직을. 강민혁은 침대에 누워있는 그녀를 내려다보며 단호하게 대답했다. 하 대위가 시작한 일이야. 내가 끝을 맺겠다. 자네 같은 군인이 더 이상 피 흘리지 않도록 이 썩어 빠진 군대를 반드시 바꿔놓겠다. 그의 약속에 하서연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고통과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희망과 감사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외침이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이제 싸움은 그녀 개인의 복수가 아니라 군 전체의 명예를 되찾기 위한 거대한 전쟁이 되어 있었다. 국방부 특별수사단의 칼날은 무서운 속도로 군 내부의 부패를 도려내기 시작했다. 강민혁 중장은 수사에 그 어떤 성역도 두지 않았다. 그는 최동훈의 배후로 지목된 국방부 군수관리관 이철규 소장을 전격 소환 조사했다. 현역 장성이 비리 혐의로 수사단에 소환된 것은 군 창설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 소장은 강민혁의 육사 선배이자 군내 실세 중 한 명이었다. 그는 강민혁에게 개인적으로 전화를 걸어 후배님, 선을 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라며 회유와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 하지만 강민혁은 선배님, 저는 지금 군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협조해 주시지 않으면 강제 구인하겠습니다. 라며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침묵하던 내부 고발자들이 하나둘씩 용기를 내기 시작했다. 하서연 대위의 후임이었던 김지은 중사는 특별수사단에 출석하여 자신이 보고 들은 모든 것을 상세히 증언했다. 그녀는 최동훈 중령이 하 대위를 폭행하던 날 그의 집무실 앞에서 들었던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제출했다. 파일에는 최동훈이 이철규 소장과 통화하며 그 계집년, 오늘 확실히 처리하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내용이 똑똑히 담겨 있었다.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녀의 용기 있는 증언은 다른 부대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최동훈의 협박과 회유에 못 이겨 비리에 가담했던 하급 간부들, 그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던 병사들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익명으로 제보를 해왔다. 그들의 증언과 증거들은 최동훈과 그의 비호 세력을 옥죄는 밧줄이 되었다. 하서연은 병상에서 재활 치료를 받으며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봤다. 그녀는 수사관들이 병실로 찾아왔을 때 자신이 3년간 모아온 모든 자료의 원본을 제출했다. 그녀의 자료는 수사의 방향을 잡는 중요한 나침반이 되었다. 그녀는 단순히 피해자로 머물러 있지 않았다. 부패를 뿌리 뽑기 위한 전쟁의 최전선의 선전사였다. 어느 날 아버지 하정국이 그녀의 병실을 찾았다. 그는 헬쑥해진 딸의 얼굴을 보며 안쓰럽게 말했다. 서연아, 이제 그만하면 됐다. 너는 할 만큼 했어. 이제는 내 몸부터 챙겨라. 하지만 하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버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저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으려면 이 싸움을 끝까지 해야 해요.
그녀의 단호한 의지에 하정국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조용히 딸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 손의 온기 속에서 그는 딸이 자신보다 훨씬 더 강한 군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단순히 계급장을 단 군인이 아니라 진정한 명예와 용기를 가진 전사였다. 몇 달간의 강도 높은 수사 끝에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동훈을 포함한 15명의 전현직 군 간부들이 구속 기소되었고 수십 명의 관련자들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횡령액은 당초 예상했던 금액을 훨씬 뛰어넘는 수십억 원에 달했다. 군납 비리, 인사청탁, 성추행 은폐 등 그들의 범죄 혐의는 끝이 없었다. 대한민국 군 역사상 최악의 비리 스캔들이었다. 하서연은 퇴원 후 군사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했다. 아직 완벽히 회복되지 않은 몸이었지만 그녀는 군복을 다시 입고 증인석에 섰다. 그녀의 모습은 이전보다 수척해졌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최동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변호인은 하서연을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고 상관에게 반항적인 부하로 몰아가려 했다. 증인은 평소 최동훈 피고인에게 개인적인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하서연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담담하게 대답했다. 저는 최동훈 중령 개인에게 아무런 불만이 없습니다. 제가 불만을 가진 것은 군인의 명예를 더럽히고 국가의 예산을 자신의 쌈짓돈처럼 사용한 그의 범죄 행위였습니다. 그녀는 최동훈이 자신에게 가했던 폭력을 이야기하며 분노를 터뜨리지 않았다. 대신 그의 범죄가 군 전체의 명예를 어떻게 실추시켰는지 정직하고 성실하게 복무하는 대다수 군인들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마지막 증언에서 김지은 중사가 제출했던 녹음 파일이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 계집년 오늘 확실히 처리하겠습니다. 최동훈의 목소리가 나오자 방청석은 물론 재판부까지 충격에 휩싸였다. 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최동훈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이철규 소장 역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공범들도 모두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법정 구속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하서연은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다. 그녀에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다. 재판이 끝난 후 강민혁 중장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거수 경례를 하며 말했다. 하대위 정말 수고 많았네. 자네 덕분에 우리 군이 다시 태어날 기회를 얻었어. 과찬이십니다, 장군님.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나? 원한다면 국방부나 합동참모본부 같은 정책부서로 자리를 옮겨줄 수 있네. 그게 자네 신상에도 좋을 거야. 그의 배려에 하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는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아닙니다, 장군님. 저는 제 부대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15사단으로 말인가? 힘든 기억이 많은 곳일 텐데. 바로 그래서입니다. 저는 그곳을 바꾸고 싶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현장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녀의 대답에 강민혁은 감동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하서연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자네는 정말 대단한 군인이군. 알겠네. 자네가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겠네. 내가 약속하지. 두 군인은 서로를 바라보며 경례를 나누었다. 그들의 경례에는 단순한 상하 관계를 넘어선 서로에 대한 깊은 존경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군사재판이 끝나고 얼마 후 국방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군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위원회의 목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군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투명하고 정의로운 군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위원회에 하서연 대위가 파견 근무를 명령받았다. 현역 대위급 장교로서는 파격적인 인사였다.
그녀는 위원회에서 비리 방지 시스템 구축과 여군 인권 보호 정책 수립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다. 그녀의 경험은 그 어떤 이론보다 현실적이고 설득력 있는 정책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그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에 매달렸다. 다시는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썩어빠진 군 문화를 뿌리부터 바꾸고 싶다는 열망이 그녀를 움직였다. 물론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위원회 내부에서도 변화에 저항하는 보수적인 장성들의 반발이 거셌다. 그들은 하서연을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문제야 취급하며 그녀의 의견을 사사건건 무시하려 했다. 한 회의에서는 원로 장성이 하 대위, 당신의 과도한 행동이 군 전체에 얼마나 큰 혼란을 줬는지 알고나 있나? 라며 공개적으로 면박을 주기도 했다. 하지만 하서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장군님, 군에 혼란을 준 것은 제 행동이 아니라 군복 뒤에 숨어 온갖 비리를 저지른 범죄자들입니다. 진정한 명예는 잘못을 덮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고 바로잡는 데에서 나온다고 믿습니다. 라고 당당히 맞섰다. 그녀의 논리정연하고 소신 있는 태도에 처음에는 그녀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던 다른 위원들도 점차 그녀의 편이 되어주었다. 그녀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군 내부 고발자 보호 시스템이 획기적으로 강화되었고 주요 보직에 대한 감찰 기능이 대폭 확대되었다. 또한 여군 대상 성폭력 및 인권 침해를 전담하는 기구가 신설되었다. 1년간의 파견 근무를 마친 하서연은 소령으로 특별 진급했다. 그녀는 자신의 희망대로 15사단으로 다시 복귀했다. 그녀가 떠났을 때와는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다. 새로운 사단장은 부대원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는 인물이었고 부대 내에는 부조리를 근절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다. 물론 그곳에는 여전히 그녀에게 상처를 줬던 기억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상처들을 마주하며 자신이 이곳에 돌아온 이유를 되새겼다. 그녀는 이제 한 명의 피해자가 아니라 변화를 이끄는 리더였다. 그녀를 따르는 후배들이 생겨났고 그녀를 지지하는 동료들이 곁에 있었다. 그녀가 복귀한 날 상사로 진급한 김지은이 그녀를 찾아왔다. 소령님,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랜만이군, 김 상사. 그동안 잘 지냈나? 소령님 덕분에 부대가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부당한 일을 당해도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생겼습니다. 김지은 상사의 말에 하서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아직 갈 길은 멀었지만 그녀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큰 위안을 얻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하서연 소령은 15사단의 보병 대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그녀는 부대원들에게 존경받는 지휘관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명령하고 통제하는 지휘관이 아니었다. 병사 한 명 한 명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의 지휘 아래 대대는 사단 최우수 부대로 여러 차례 선정되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그녀는 대대원들과 함께 전술 훈련을 하고 있었다. 땀과 흙먼지로 범벅이 된 젊은 병사들의 얼굴에는 힘든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들의 눈빛은 살아있었다. 하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다. 군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홀로 싸워야 했던 그날의 자신을. 그때 통신병이 다가와 무전기를 건넸다. 대대장님, 합참의장님께서 찾으십니다. 수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대장으로 진급하여 대한민국군 서열 1위인 합동참모의장이 된 강민혁이었다. 하중령, 잘 지내나? 어느새 그녀도 중령 계급장을 달고 있었다. 충성. 의장님,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자네가 지휘하는 대대 평판이 자자하더군. 역시 내 예상이 틀리지 않았어. 감사합니다. 의장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덕분입니다. 내가 한 일은 없네. 다 자네 스스로 이뤄낸 거야.
하중령, 자네 같은 군인이 있어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아.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해주게. 짧은 통화였지만 하서연의 가슴은 벅차올랐다. 훈련이 끝나고 그녀는 부대원들과 함께 막사로 복귀했다. 저녁 노을이 부대 전체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그녀는 막사 앞에 서서 병사들이 서로 웃고 장난치며 들어가는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 평화롭고 활기찬 풍경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지키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것은 거창한 이념이나 명예가 아니었다. 바로 저 젊은 청춘들의 웃음과 미래, 그리고 그들이 발 딛고 서 있는 이 땅의 평화였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 상처는 그녀를 더 강하고 더 현명한 지휘관으로 만들었다. 그녀는 앞으로도 군인으로서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것이다. 때로는 힘들고 외로운 길이겠지만 그녀는 이제 알고 있었다. 진정한 군인의 힘은 계급이나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양심을 지키려는 용기와 동료를 아끼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밤하늘에 하나둘씩 별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하서연은 그 별들을 보며 조용히 다짐했다. 이 별들이 편안히 빛날 수 있도록 나의 조국을 굳건히 지키겠노라고. 그녀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 미소는 모든 시련을 이겨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깊고 단단한 아름다움을 품고 있었다. 혼혈 애기 갖게 해줄게. 너희 동양 여자들 우리 백인 유전자 좋아하잖아.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707의 여군 팀장 하수진 대위. 그녀는 동맹이라 믿었던 미군 군인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치욕적인 조롱과 멸시를 당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저지른 단 하나의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건드린 상대가 지옥의 여신 칼리라 불리는 707의 살아있는 전설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시간을 보내며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계신가요? 편안하게 시청하시면서 댓글로 여러분의 소식을 알려주세요. 오늘 하루의 기분 좋은 순간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차가운 강원도의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해발 700m 고지에 자리한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07 특수임무단의 연병장은 이제 막동이 터오는 여명 속에서도 질서정연한 움직임으로 가득했다. 연례적으로 실시되는 한미연합훈련, 독수리 훈련의 열기는 벌써부터 팽팽한 긴장감을 자아내고 있었다. 그 중심에 하수진 대위가 있었다. 170cm가 넘는 훤칠한 키에 군살 하나 없는 탄탄한 몸, 짧게 자른 머리카락 아래로 날카롭게 빛나는 눈매는 검은 베레모의 자부심 그 자체였다. 그녀는 대한민국군 역사상 최연소로 707특임단 대테러 팀장을 맡은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다. 부대 내에서는 그녀의 신기에 가까운 전투 기술과 얼음장 같은 냉철함에 경의를 담아 파괴와 창조의 여신 칼리라는 코드네임으로 불렀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테러리스트가 아닌 동맹이라는 이름의 오만함이었다. 미 육군 특전부대 그린벨의 소속의 알파팀이 훈련 파트너로 배정된 순간부터 보이지 않는 신경전은 시작되었다. 특히 알파팀의 팀장 데이비드 밀러 대위의 시선은 노골적인 무시와 경멸로 가득했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뼈조각이 굵어진 베테랑인 그는 동양의 작은 나라, 그것도 여자가 자신들의 파트너라는 사실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했다. 이봐, 꼬마 아가씨. 사격 훈련을 마치고 총기를 손질하던 수진의 등 뒤로 능글맞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밀러 대위의 부관인 마이클 중사였다. 그는 질겅질겅 껌을 씹으며 동료들과 함께 수진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그 작은 손으로 총은 제대로 줄 수 있겠어? 오빠들이 지켜줄 테니 이따 다른 거나 잡아볼래? 키득거리는 웃음소리가 주변을 채웠다. 수진은 대꾸하지 않았다. 감정적인 대응은 그들이 원하는 바일 뿐이었다.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K1A 소총을 분해하고 결합했다. 기름 냄새와 쇳소리가 그녀의 침묵을 대변했다. 왜 말이 없어? 부끄러워? 이번에는 밀러 대위였다. 그는 팔짱을 낀 채 거만한 표정으로 수진에게 다가왔다.
걱정 마. 훈련 끝나면 내가 특별히 신경 써줄 테니까. 원한다면 미국 국적도 갖게 해줄 수 있어. 내 아이를 낳아준다면 말이지. 푸하. 미군들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훈련장을 가득 메웠다. 미국 국적 아이를 낳아준다는 말은 단순한 성희롱을 넘어선 인종차별적인 모욕이었다. 그들의 눈에 하수진 대위는 동등한 전우가 아닌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고 정복할 수 있는 전리품 정도로 보일 뿐이었다. 혼혈 애기 같게 해줄게. 너희 동양 여자들 우리 백인 유전자 좋아하잖아. 눈도 커지고 코도 높아지고. 영광인 줄 알아. 임신시켜줄게. 군 생활 힘들 텐데 애 낳고 편하게 살아. 수진의 팀원들이었던 강민준 상사와 박철규 중사가 주먹을 불끈 쥐며 앞으로 나서려 했다. 하지만 수진은 눈짓 하나로 그들을 제지했다. 분노는 가장 어리석은 대응 방식이다. 실력으로 증명하면 된다. 저들의 오만한 콧대를 꺾어버릴 기회는 반드시 온다. 수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밀러 대위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분노나 증오가 아닌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심연과도 같았다. 훈련에나 집중하지, 밀러 대위. 당신의 그 더러운 입이 당신의 목숨을 구해주진 않을 테니. 밀러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렬한 저항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내 코웃음을 치며 받아쳤다. 입만 살았군. 실력으로 보여줄 자신은 없고. 좋아, 그렇다면 내일 있을 고공 강화 훈련에서 증명해봐. 살아남는다면 말이지. 그 말을 끝으로 미군들은 다시 한번 조롱의 웃음을 터뜨리며 돌아섰다. 수지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다. 그래, 내일. 내일이 바로 너희들의 무덤이 될 것이다. 그녀의 심장은 분노가 아닌 차가운 투지로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다음 날 고공 강화 훈련 브리핑이 진행되는 막사는 전날보다 더욱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였다. 오늘의 훈련 목표는 명확했다. 수송기를 타고 해발 1만 피트 상공까지 올라가 목표 지점인 독수리봉 정상을 향해 자유 강화를 실시, 가장 먼저 정상에 대한민국과 미국의 국기를 꽂는 팀이 승리하는 방식이었다. 독수리봉은 험준한 산악 지형의 중심에 위치해 있어 정확한 강화 지점 포착과 악명 높은 산악풍을 극복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특히 한치의 오차라도 발생하면 깊은 계곡이나 울창한 원시림으로 떨어져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극도로 위험한 훈련이었다. 브리핑을 진행하는 교관의 설명이 끝나자마자 밀러 대위가 기다렸다는 듯이 손을 들고 일어섰다. 그의 입가에는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교관님, 단순한 훈련으로 끝내기엔 좀 심심한 것 같습니다. 우리 알파팀과 707팀 간의 작은 내기를 하나 제안하고 싶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한국군 지휘관의 얼굴에 잠시 불쾌한 기색이 스쳤지만 동맹군 팀장의 제안을 무시할 수는 없었다. 어떤 내기지, 밀러 대위? 간단합니다. 이번 고공 강화에서 이기는 팀이 상대 팀에게 어떤 명령이든 내릴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군 규율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말이죠. 예를 들면 진 팀은 이기는 팀의 전투화를 일주일 동안 반짝반짝하게 닦아준다거나 하는 그런 소소한 재미 말입니다. 그의 말은 소소한 재미였지만 그 안에 담긴 의도는 명백했다. 707팀, 특히 하수진 대위에게 씻을 수 없는 굴욕감을 안겨주겠다는 속셈이었다. 우리 미군이야 수백 번도 더 해본 할로 강하지만 한국군은 어떨지 모르겠군요. 특히 여군에게는 좀 버겁지 않을까 싶은데. 밀러는 보란듯이 수진을 쳐다보며 어깨를 으쓱했다. 이제 막사는 폭발 직전의 화약고 같았다. 707 팀원들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그때였다. 모두의 예상을 깨고 침묵을 지키던 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좋습니다. 그 내기 받아들이죠. 순간 막사 안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밀러 대위조차도 예상치 못한 반응에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수진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시시껄렁한 벌칙은 재미없으니 좀 더 화끈하게 가죠. 그녀는 천천히 밀러에게로 걸어갔다. 또각또각 그녀의 군화 소리가 막사 전체에 울려 퍼졌다.
만약 우리가 이긴다면 밀러 대위 당신과 당신 팀원 전원이 연병장 중앙에 속옷만 입고 서서 대한민국 707특임단은 세계 최강이다라고 100번 외치도록 하죠. 물론 우리가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국방부 홍보 자료로 쓸 겁니다. 뭐라고? 밀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다. 이것은 단순한 도발이 아니었다. 미군, 특히 자존심으로 똘똘 뭉친 그린베레에게는 죽음보다 더한 모욕이었다. 수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밀러의 귓가에 조용히 하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하게 속삭였다. 그리고 만약 당신들이 이긴다면 수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밀러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녀의 눈빛은 한 점의 흔들림도 없었다. 어제 당신이 말했던 그 제안 받아들이죠.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당신과 하룻밤을 보내주겠습니다. 정적이 흘렀다. 막사 안의 공기가 그대로 얼어붙은 듯 했다. 한국군 팀원들은 경악했고 미군들조차도 수진의 폭탄 선언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자신의 명예, 군인의 자존심 그리고 여성으로서의 모든 것을 건 너무나도 위험한 도박이었다. 하대위, 지금 제정신이야. 강민준 상사가 다급하게 그녀를 말렸다. 하지만 수지는 흔들리지 않았다. 밀러는 잠시 충격에 빠졌지만 이내 광기 어린 희열이 그의 얼굴을 뒤덮었다. 그는 이 동양인 여자가 겁을 먹고 허세를 부리는 것이라 생각했다. 감히 자신에게 이길 수 있을 리가 없었다. 이것은 그녀를 합법적으로 짓밟고 정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하하, 좋아. 아주 좋아. 그 팩이 마음에 드는군. 밀러는 큰 소리로 웃으며 수진의 제안을 덥석 물었다. 모두 들었나? 하수진 대위가 직접 약속했다. 만약 우리가 이긴다면 그녀는 내 것이 되는 거다. 하지만 우리가 진다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렇게 두 나라 특수부대의 자존심과 한 여자의 모든 것을 건 위험천만한 내기가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성사되었다. 수지는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그녀의 얼굴은 놀랍도록 평온했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 속에서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오만함의 대가는 처절한 법이지, 밀러. 곧 알게 될 거야. 내가 지금 누구를 건드렸는지. 거대한 수송기의 엔진음이 지축을 뒤흔들었다. 짙은 국방색으로 칠해진 동체는 강원도의 푸른 하늘을 가르며 서서히 고도를 높여갔다. 기체 내부는 작전 개시 직전의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완전 무장을 갖춘 707특임단과 그린벨의 알파팀 대원들은 서로 마주보고 앉아 있었지만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깊은 강이 흐르고 있었다. 밀러 대위와 그의 팀원들은 자신만만했다. 그들은 농담을 주고받으며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그들에게 할로 강화는 수없이 반복해온 일상과도 같았다. 특히 고공 강화 교관 자격까지 갖춘 밀러에게 이번 내기는 이미 승패가 결정된 게임이나 다름없었다. 그는 힐끔힐끔 수진을 쳐다보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오늘 밤이 기대되는군, 칼리. 반면 하수진 대위는 눈을 감은 채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외부의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오직 자신의 내면에 집중했다. 바람의 흐름, 기체의 미세한 진동, 그리고 자신의 심장 박동까지.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천 번의 시뮬레이션이 끝나 있었다. 고도, 풍속, 풍향, 목표 지점까지의 거리. 모든 변수가 완벽하게 계산된 하나의 공식처럼 정리되었다. 707 팀원들은 말없이 수진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걱정과 함께 절대적인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하수진 대위가 어떤 사람인지, 그녀가 왜 칼리라고 불리는지. 그녀는 결코 무모한 도박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의 모든 행동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었다. 목표 고도까지 1분 전, 조종석에서 전달된 목소리가 기내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 대원들은 일제히 산소 마스크를 착용하고 최종 장비 점검에 들어갔다. 기체 후미의 램프가 열리자 눈부신 햇살과 함께 상공의 차가운 공기가 비수처럼 쏟아져 들어왔다. 발 아래로는 장난감처럼 보이는 푸른 산맥과 구름이 펼쳐져 있었다. 준비. 강화 통제관의 외침과 함께 대원들은 램프 끝으로 이동했다.
가장 먼저 뛰어내릴 존은 밀러 대위가 이끄는 미군 팀이었다. 즐거운 시간 보내라고 아가씨. 침대 따뜻하게 데워놓고 기다려. 밀러는 마지막까지 수진을 향한 조롱을 잊지 않고 여유롭게 손을 흔들며 허공으로 몸을 던졌다. 그의 팀원들도 차례차례 그의 뒤를 따랐다. 이제 707팀의 차례였다. 하 대위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강민준 상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수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산소 마스크 너머로 나지막이 하지만 팀원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걱정 마. 저 오만한 미국 놈들한테 똑똑히 가르쳐 줄 테니까. 대한민국 특수부대는 어떻게 싸우는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강철 같은 확신이 담겨 있었다. 강아. 신호와 함께 수진의 몸이 수송기를 벗어나 끝을 알 수 없는 푸른 공간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거센 바람 소리만이 그녀의 귓전을 때렸다. 몸은 중력의 법칙에 따라 무서운 속도로 지상을 향해 곤두박질 쳤다. 이미 수십 초 먼저 뛰어내린 미군 대원들은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하며 하강하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 수신호를 주고받으며 여유롭게 대형을 갖추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저게 뭐야? 밀러 대위의 헤드셋으로 부팀장의 경악에 찬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밀러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본 순간 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졌다. 수진이었다. 그녀는 일반적인 자유 강화 자세인 아치 자세가 아니었다. 몸을 T자 형태로 만들고 머리를 지상으로 향한 채 마치 한 발의 총알처럼 수직으로 낙하하고 있었다. 헤드다운. 오직 극소수의 베테랑만이 구사할 수 있는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여 하강 속도를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초고난도 기술이었다. 젠장. 말도 안 돼. 밀러의 입에서 욕설이 터져나왔다. 헤드다운 자세에서는 일반 강화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하강하게 된다. 그만큼 지상과의 충돌 위험도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는 목숨을 건 기술이었다. 저 동양인 여자가 그것도 자신들보다 훨씬 높은 고도에서 헤드다운으로 자신들을 추월하고 있었다. 슈! 수지는 마치 한 마리의 검은 매처럼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미군 대원들 사이를 스쳐 지나갔다.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는 날카로운 바람의 흔적만이 남았다. 그 순간 수지는 자신을 스쳐 지나가는 밀러 대위와 눈을 마주쳤다. 산소곡을 너머로 보이는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 눈빛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 했다. 게임은 이제 시작이야. 밀러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저것은 허세나 객기가 아니었다. 완벽한 계산과 수없는 훈련으로 다져진 절대적인 실력이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한 실수를 저질렀는지를. 자신이 건드린 것은 겁먹은 사슴이 아니라 날카로운 발톱을 숨긴 굶주린 아모랑이었다. 하지만 후회하기엔 이미 너무 늦어 있었다. 지상은 무서운 속도로 가까워지고 있었다. 독수리봉의 뾰족한 암봉과 울창한 침엽수림이 마치 거대한 괴물의 입처럼 펼쳐져 있었다. 일반적인 강화 지침상 최소 3000피트 상공에서는 낙하산을 펼쳐야 안전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하수진 대위는 여전히 헤드다운 자세를 유지한 채 지상을 향해 미친 듯이 돌진하고 있었다. 미쳤어. 저 여자 자살할 셈인가? 상공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미군 대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저 속도라면 낙하산을 펼친다 해도 충격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대로 지면에 처박힐 것이 분명했다. 밀러 대위는 차마 그 광경을 끝까지 지켜볼 수 없어 눈을 감으려 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마치 자석처럼 수진의 모습에 고정되어 있었다. 두려움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경외감이 그의 온몸을 휩쌌다. 지상과의 거리가 불과 1000피트도 채 남지 않은 찰나의 순간. 이제는 정말 끝이라고 생각되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수진의 몸이 부드럽게 회전하며 순식간에 헤드다운 자세에서 아치 자세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녀의 등 뒤에서 피웅 하는 소리와 함께 보조낙하산이 터져나왔다. 급격한 감속으로 인해 온몸의 피가 머리로 쏠리는 엄청난 중력 가속도가 그녀를 덮쳤지만 수지는 비명소리 하나 내지 않았다.
이어서 주 낙하산이 완벽하게 펼쳐지며 그녀의 몸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부드럽게 허공에 떠올랐다. 그것은 인간의 기술이라고는 믿기 힘든 한편의 고개와도 같은 완벽한 움직임이었다. 그녀는 목표 지점인 독수리봉 정상을 향해 정확하게 접근했다. 강한 산악풍이 그녀를 밀어내려 했지만 그녀는 능숙한 조작으로 바람을 타고 미끄러지듯 나아갔다. 쿵! 마치 한 마리의 나비가 꽃잎에 내려앉듯 그녀의 전투와는 단 한 줌의 흙먼지도 일으키지 않으며 독수리봉 정상의 작은 평지에 사뿐히 내려앉았다. 그녀는 익숙한 동작으로 낙하산을 정리하고 군장 배낭에서 태극기를 꺼내 암벽에 단단히 꽂았다. 펄럭이는 태극기 너머로 뒤늦게 낙하산을 펼치고 허둥지둥 내려오는 미군 대원들의 모습이 보였다. 잠시 후 밀러 대위가 엉망인 자세로 쿵 소리를 내며 거칠게 착지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굴욕감,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패배감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펄럭이는 태극기와 그 옆에 서 있는 수진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양국군의 지휘관들과 참모들이 탑승한 헬기가 정상에 착륙했다. 헬기에서 내린 707 부대장은 자랑스러운 미소로 수진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반면 미군 지휘관은 굳은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럴 수가. 미군 대원들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압도적인 완벽한 패배였다. 그들이 조롱하고 무시했던 동양인 여군에게 그들의 자존심과 명예는 산산조각 나버렸다. 수지는 말없이 밀러에게 다가갔다. 승자의 여유나 조롱은 없었다. 그녀는 그저 차갑고 사무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내기는 내기지, 밀러 대위. 밀러는 이를 악물었다. 그는 군인이었다. 군인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 그래. 내기는 내기지. 그는 패배를 인정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분노로 불타고 있었다. 오늘 밤 자정. 훈련장 동쪽 출입구 근처에 있는 낡은 창고로 와. 혼자 무기도 통신 장비도 없이. 오직 몸만 와. 수지는 그 말만 남기고 돌아섰다. 그녀의 요구는 구체적이고 단호했다. 밀러는 그 말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하며 몸서리쳤다. 이것은 자신이 상상했던 달콤한 승리가 아니었다. 오히려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진 꼴이었다. 그 창고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어쩌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복수일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날 밤 훈련장은 유난히 고요했다. 낮의 소란과 열기는 간데없고 차가운 달빛만이 막사 위로 서늘하게 내려앉고 있었다. 밀러 대위는 생활관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은 한숨도 오지 않았다. 천장에 매달린 형광등 불빛을 멍하니 바라보며 그는 끊임없이 자신에게 되물었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그는 최고의 군인이었다. 언제나 자신감에 차 있었고 자신의 판단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오늘 하수진이라는 동양인 여군에게 그의 세계는 송두리째 흔들렸다. 그녀의 신기에 가까운 고공 강화 실력보다 더 그를 혼란스럽게 만든 것은 그녀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과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이었다. 오직 몸만 와.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에 계속 맴돌았다. 그 말의 의미는 명백했다. 성적인 모욕. 자신이 그녀에게 던졌던 더러운 농담들을 그대로 되돌려주겠다는 경고였다. 어쩌면 그 창고에는 707 대원들이 숨어서 기다리고 있다가 자신을 집단으로 폭행하고 씻을 수 없는 치욕을 안겨줄지도 모른다. 온갖 끔찍한 상상들이 그의 머릿속을 헤집었다. 하지만 그는 가야만 했다. 군인으로서 그리고 패배자로서 그는 약속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다. 도망치는 것은 그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권총과 나이프, 무전기까지 모든 장비를 내려놓고 그는 오직 맨몸으로 생활관을 빠져나왔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동쪽 출입구 근처의 낡은 창고에 희미한 실루엣이 보였다. 마치 거대한 짐승이 입을 벌리고 있는 듯한 불길한 모습이었다. 그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삐걱거리는 창고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안은 생각보다 어둡지 않았다. 한 구석에 놓인 낡은 랜턴이 희미한 불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불빛 아래 하수진 대위가 홀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전투복 상의를 벗고 검은색 민소매 티셔츠 차림이었다. 훈련으로 다져진 탄탄한 팔과 어깨 라인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작은 휴대용 버너와 코펠 그리고 전투 식량 몇 개가 놓여 있었다. 밀러는 꿀꺽 마른 침을 삼키며 창고 안으로 들어섰다. 수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쳐다보다가 옆자리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앉으라는 뜻이었다. 밀러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맞은편에 앉자 수지는 코펠에 담긴 뜨거운 전투 식량을 그의 앞으로 밀어주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쇠고기 볶음밥이었다. 배고플 텐데 먹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밀러는 당황했다. 폭행이나 고문 혹은 끔찍한 성적 보복을 각오하고 왔는데 눈앞에 펼쳐진 것은 따뜻한 저녁 식사였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냥 먹어. 질문은 나중에. 수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저기는 느껴지지 않았다. 밀러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허겁지겁 숟가락을 들었다. 긴장과 불안 속에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던 터라 전투 식량은 꿀맛처럼 느껴졌다. 두 사람 사이에는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오직 숟가락이 코펠에 부딪히는 소리와 랜턴의 심지가 타들어가는 소리만이 낡은 창고 안을 채웠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왜 그런 내기를 했지? 밀러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질문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그의 폐부를 찔렀다. 그는 차마 대답하지 못했다. 자신의 오만함과 어리석은 편견 때문이었다고 솔직하게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여군이라서? 동양인이라서? 아니면 그냥 만만해 보였나? 수진의 추궁은 계속되었다. 밀러는 고개를 숙였다. 전부 다야.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는 힘없이 갈라져 나왔다. 진심 어린 사과였다. 수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희미하게 한숨을 내쉬었다. 당신 같은 사람 많이 봤어. 전장에서는 여군이라는 이유만으로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남자들보다 2배, 3배는 더 노력해야 하지.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역시 여자는 안 되라는 소리를 듣고. 나도 마찬가지였어. 살아남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나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발버둥 쳐야 했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고독과 아픔이 묻어 있었다. 밀러는 처음으로 그녀의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모습을 보았다. 내가 오늘 당신의 내기를 받아들인 건 개인적인 복수심 때문이 아니야. 당신이 모욕한 건 나 하수진 개인이 아니라 내 뒤에 있는 나의 동료들과 내가 목숨 걸고 지키는 조국 대한민국의 명예였기 때문이야. 수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밀러에게 다가왔다. 밀러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그리고 내가 말한 하룻밤은 그녀는 밀러의 눈앞에 멈춰서서 그의 눈을 똑바로 내려다보았다. 바로 지금 이 시간이었어. 당신과 나 단둘이. 계급장 떼고 군복 벗고 인간 대 인간으로 마주 앉아 대화할 시간. 서로의 오해를 풀고 진정한 전우가 될 수 있는 시간. 이게 내가 생각한 하룻밤의 의미야. 밀러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부끄러움에 얼굴을 들 수 없었다.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저급하고 비열했는지, 그녀의 생각이 얼마나 깊고 고결했는지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는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다. 내가 정말 어리석었다. 미안하다 하대위. 진심으로 사과하지. 수지는 그의 사과에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녀가 처음으로 보여준 따뜻한 미소였다. 두 사람 사이에 얼어붙었던 벽이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어색하지만 진솔한 대화가 오가면서 낡은 창고 안의 공기는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있었다. 밀러는 자신의 과오를 솔직하게 인정했고 수지는 더 이상 그를 책망하지 않았다. 대신 두 사람은 군인으로서 겪었던 각자의 경험과 고충을 털어놓으며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편견과 오만함의 껍질을 벗어내자 그곳에는 조국을 위해 목숨을 건 2명의 뛰어난 군인만이 남아있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정말 끔찍했지. 눈앞에서 동료를 잃는 건 몇 번을 겪어도 익숙해지지가 않아. 밀러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수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당신은 그런 경험 있나? 있어. 수지는 짧게 대답했다. 그녀의 눈빛이 순간 깊은 슬픔에 잠겼다. 707에 처음 임관했을 때 나를 유일하게 편견 없이 대해주던 선배가 있었어. 대테러 훈련 중에 내 실수로. 그 선배가. 그녀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그녀에게 끔찍한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다. 밀러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동료를 잃은 슬픔의 무게를 그 역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두 사람 사이에는 국경과 성별을 초월한 깊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서걱. 창고 밖 마른 나뭇가지를 밟는 미세한 소리가 수진의 귓가에 포착되었다. 동물적인 감각이었다. 그녀의 표정이 순간 날카롭게 변했다. 쉿. 수지는 검지를 입술에 가져다 대며 밀러에게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밀러도 베테랑 군인이었다. 그녀의 표정만 보고도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다. 수지는 조용히 몸을 낮추고 창고 벽의 틈새로 밖을 내다보았다. 달빛 아래 검은 전투복을 입고 소음기가 달린 소총으로 무장한 괴한들이 소리 없이 창고를 향해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1명, 2명, 최소 8명 이상이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들의 그것이었다. 젠장. 수진의 입에서 나지막한 욕설이 터져나왔다. 단순한 침입자가 아니었다. 목적을 가지고 이곳을 급습한 정체불명의 특수부대였다. 어떻게 된 거지? 훈련 상황인가? 밀러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속삭였다. 아니, 저들의 복장엔 아무런 표식도 없어. 실전이야. 수지는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했다. 문제는 두 사람 모두 비무장 상태라는 것이었다. 낡은 창고 안에는 몸을 숨길 곳도 무기로 쓸만한 것도 마땅치 않았다. 완벽한 도간에 든 쥐였다. 괴한들의 포위망은 점점 더 좁혀왔다. 이제 그들의 발소리가 창고 바로 앞에서 들려왔다. 계획이 있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밀러의 목소리는 침착했다. 그는 수진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탈출로를 찾고 있었다. 창고 뒤편에 낡은 나무벽이 있어. 저곳을 부수고 나간다. 내가 시선을 끄는 동안 당신은 무조건 숲으로 뛰어서 본대에 지원 요청을 해. 할 수 있겠나? 수진의 계획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맨몸으로 무장한 8명의 적들을 상대하겠다는 것이었다. 말도 안 돼. 같이 싸워야지. 명령이야. 지금은 당신이 한국군이고 내가 팀장이야. 내 말 들어. 수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각오한 사람의 그것이었다. 밀러는 이를 악물었다. 그녀를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었지만 이것이 현재로서는 유일한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그 역시 알고 있었다. 알았어. 반드시 돌아오지. 약속하지. 죽지나 마. 수지는 짧게 대답하고는 창고 구석에 있던 낡은 쇠 파이프를 집어들었다. 유일한 무기였다. 그 순간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창고 문이 거칠게 열리고 섬광탄 하나가 안으로 굴러들어왔다. 엎드려. 수진이 외치는 동시에 섬광탄이 터지며 눈과 귀를 마비시키는 굉음과 섬광이 창고 안을 가득 채웠다. 괴한들이 연기 속에서 창고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바로 그 순간 수지는 미리 계산해둔 대로 밀러의 등을 힘껏 밀쳤다. 지금이야. 뛰어. 그리고는 자신은 반대 방향 창고 뒤편의 낡은 나무벽을 향해 온몸을 던졌다. 우지끈 하는 소리와 함께 썩은 나무벽이 부서지며 탈출구가 생겼다. 탕, 타타탕. 소음기 달린 총성이 고요한 밤 공기를 갈랐다. 총알이 빗발치는 가운데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필사적인 도주를 시작했다. 이제부터는 단순한 생존이 아닌 적의 정체를 밝히고 동료들을 구하기 위한 처절한 사투의 시작이었다.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며 하수진과 데이비드 밀러는 필사적으로 달렸다. 등 뒤에서는 낙엽을 스치는 적들의 추격 소리와 간헐적으로 터지는 총성이 계속해서 들려왔다. 단순한 추격이 아니었다.
적들은 2인 1조로 나뉘어 서로를 엄호하며 거리를 좁혀오는 전형적인 특수부대식 수색 선멸 전술을 구사하고 있었다. 이대로 가다간 따라잡혀. 숨을 헐떡이며 밀러가 외쳤다. 수지는 대답 대신 급격하게 방향을 틀어 거대한 바위 뒤로 몸을 숨겼다. 여기서 승부를 봐야 해. 그녀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다. 내가 저들을 유인할 테니 당신은 우회해서 뒤를 쳐. 기회는 단 한 번뿐이야. 하지만 넌 무기가 없잖아. 그러니까 만들어야지. 수지는 주변을 빠르게 훑었다. 그녀의 손에는 아까 창고에서 집어든 쇠 파이프 하나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주변의 모든 지형지물이 무기로 보였다. 날카로운 돌멩이, 굵은 나뭇가지, 그리고 어둠 그 자체까지도. 5분 뒤에 움직여. 그 전까진 절대 나오지 마. 그 말만 남기고 수지는 소리 없이 바위 뒤를 빠져나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밀러는 초조하게 시간을 확인했다. 1분, 2분. 칠흑 같은 숲속에서는 어떤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마치 수진이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바로 그때 숲의 정적을 깨고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리고 연이어 퍽 하는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총성이 울렸다. 지금이다. 밀러는 본능적으로 몸을 날렸다. 소리가 난 방향으로 달려가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괴한 2명이 쓰러져 있었고 수진이 그중 한 명의 소총을 빼앗아 들고 있었다. 그녀는 어둠을 이용해 적의 시야 밖으로 이동한 뒤 돌멩이를 던져 소리를 내고 그 소리에 반응한 적의 사각으로 파고들어 순식간에 2명을 제압한 것이었다. 한 명은 쇠 파이프의 머리를 맞아 정신을 잃었고 다른 한 명은 수진의 맨손 격투술에 목이 꺾여 있었다. 멍하니 서서 뭐해? 수진의 외침에 밀러는 정신을 차리고 쓰러진 적의 소총을 집어들었다. 이제 2 사람 모두 무기를 손에 넣었다. 상황은 여전히 불리했지만 일방적으로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터였다. 스와. 수진의 신호와 함께 2 사람은 쓰러진 적들을 방패 삼아 남은 적들을 향해 맹렬한 반격을 시작했다. 타타타탕. 숲속은 순식간에 치열한 전장으로 변했다. 놀라운 일이었다. 처음으로 호흡을 맞추는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2 사람의 움직임은 완벽했다. 수진이 왼쪽을 맡으면 밀러는 말없이 오른쪽을 커버했다. 한 사람이 재장전을 하는 동안 다른 한 사람은 어모 사격으로 적의 발을 묶었다. 언어도 국적도 달랐지만 수많은 훈련과 실전으로 다져진 특수부대원들의 몸에 밴 언어, 전술은 그들을 완벽한 하나의 팀으로 만들어주었다. 서로의 등을 맡긴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 일인지 2 사람은 처음으로 깨닫고 있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서로를 무시하고 조롱하던 사이였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지금 그들 사이에는 오직 생사를 함께하는 전우애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치열한 총격전 끝에 마침내 마지막 적이 쓰러졌다. 숲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화약 냄새와 짙은 피 냄새만이 조금 전의 사투를 증명하고 있었다. 괜찮아? 밀러가 숨을 고르며 물었다. 수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팔에 가벼운 총상이 스쳐 지나가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적들의 정체를 확인해야 해. 수지는 쓰러진 괴한에게 다가가 그의 복면을 벗겼다. 동양인의 얼굴이었지만 국적을 알 수는 없었다. 군복에도 아무런 표식이 없었다. 그때 수진의 눈에 쓰러진 적의 팔뚝에 새겨진 작은 문신이 들어왔다. 검은 태양과 그 중앙을 꿰뚫는 단검. 이 문신은? 밀러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흑양회. 최근 동아시아에서 세력을 급격히 키우고 있는 신흥 국제 범죄 조직이야. 마약 밀매, 무기 밀거래, 청부 살인. 돈이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는 놈들이지. 얼마 전 국정원에서 관련 첩보를 입수했었어. 그럼 저놈들이 왜 이 훈련장을 습격한 거지? 단순한 테러? 아니. 수진의 표정이 심각하게 굳어졌다. 단순한 테러가 아니야. 이 훈련장은 한미 양국의 최첨단 군사 시스템이 집약된 곳이야. 만약 저들이 훈련 시스템을 해킹해서 피하 식별 장치를 조작한다면 아군끼리 서로를 적으로 인식하고 공격하게 만들 수도 있어. 자멸시키는 거지.
이건 군사 기밀 탈취를 넘어선 전쟁을 일으키려는 계획이야. 밀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수진의 말대로라면 지금 훈련장 전체가 엄청난 위험에 빠져 있는 것이었다. 서둘러야 해. 본대에 알려야. 밀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수진이 그의 입을 막았다. 아니, 내부에 배신자가 있어. 뭐라고? 생각해봐. 저들이 어떻게 우리 둘만 있는 창고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기습했겠어? 그리고 이 넓은 훈련장의 경계망을 어떻게 뚫고 들어왔겠어? 내부 조력자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야. 지금 본부로 돌아가는 건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야. 차가운 진실이 두 사람을 덮쳤다. 그들은 이제 외부의 적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부의 적과도 싸워야만 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서로뿐이었다. 절망적인 상황. 하지만 하수진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의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빠르게 회전했다. 계획을 바꿔야겠어. 본부로 가는 대신 중앙통제실로 간다. 중앙통제실? 거길 왜? 모든 훈련 시스템을 통제하는 곳이야. 만약 적들의 목표가 시스템 해킹이라면 그곳으로 향할 게 분명해. 우리가 먼저 가서 놈들의 계획을 막아야 해. 하지만 그곳은 경비가 가장 삼엄한 곳이잖아. 배신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뚫고 들어가지? 그래서 당신이 필요해. 수지는 밀러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미군이야. 통제실에는 미군 측 요원들도 함께 근무하고 있지. 당신이 어떻게든 그들의 눈을 속이고 나를 안으로 들여보내줘. 일단 들어가기만 하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 위험한 계획이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밀러는 잠시 고민하다가 이내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어떻게 하면 되지? 두 사람은 쓰러진 적들의 옷을 벗어 갈아입었다. 완벽한 위장은 아니었지만 어둠 속에서는 충분히 식별을 교란시킬 수 있었다. 그들은 숲속의 지름길을 이용해 조심스럽게 중앙통제실로 향했다. 통제실 주변은 예상대로 경비가 삼엄했다. 곳곳에 무장한 경비병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모든 출입구는 암호화된 카드로 통제되고 있었다. 내가 먼저 가서 경비병들의 시선을 끌게. 그 틈을 타서 당신은 건물 뒤편의 환풍구로 침투해. 내부 구조는 내가 통신으로 알려주지. 밀러는 수진에게 소형 무전기를 건네며 말했다. 조심해. 수진은 짧게 대답하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밀러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당당하게 정문을 향해 걸어갔다. 꼼짝 마. 누구냐? 경비병들이 즉시 총을 겨누며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진정해, 아군이다. 그린벨의 알파팀 팀장 데이비드 밀러 대위다. 숲속에서 정체불명의 괴한들에게 습격당했다. 긴급 상황이다. 밀러는 유창한 한국말로 소리쳤다. 그의 얼굴은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옷은 군데군데 찢어져 있어 그의 말이 거짓이 아님을 증명해주고 있었다. 경비병들은 잠시 당황했지만 미군 대위가 직접 나타나자 경계심을 풀고 그를 안으로 안내했다. 밀러가 경비병들의 시선을 끄는데 성공한 것이다. 그 시각 수지는 건물 뒤편의 거대한 환풍구를 통해 소리 없이 통제실 건물 내부로 침투하는 데 성공했다. 그녀는 밀러가 알려준 대로 복잡한 복도를 지나 중앙통제실 서버가 있는 곳으로 향했다. 하대위, 들리나? 지금 어디지? 무전기에서 밀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버실 앞이야. 문은 전자잠금 장치로 잠겨 있어. 암호를 알아내야 해. 잠깐만 기다려봐. 밀러는 경비병들과 대화하는 척하며 자연스럽게 통제실 내부로 들어갔다. 그는 어깨 너머로 요원들이 컴퓨터에 암호를 입력하는 것을 눈여겨보았다. 암호는 브라보 탱고 734다. 반복한다. 브라보 탱고 734. 알았어. 수지는 암호를 입력하고 조심스럽게 서버실 안으로 들어갔다. 거대한 서버들이 즐비한 방 안 한쪽 컴퓨터 앞에서 괴한 한 명이 무언가에 열중하고 있었다. 해킹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수지는 소리 없이 그의 등 뒤로 접근했다. 그리고는 단숨에 그의 목을 팔로 감아 제압했다. 컥 소리와 함께 괴한은 그대로 정신을 잃었다. 수지는 즉시 컴퓨터 화면을 확인했다.
이미 해킹 프로그램이 작동하고 있었고 피하식별장치 시스템의 방화벽이 거의 뚫리기 직전이었다. 그녀는 재빨리 컴퓨터의 외부 장치를 연결하고 자신이 미리 준비해온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심었다. 적의 해킹 프로그램을 무력화시키고 역으로 그들의 본거지 위치를 추적하기 위한 것이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이제 밀러와 합류해서 이곳을 빠져나가기만 하면 되었다. 임무 완료. 이제 철수한다. 수진이 무전으로 말하며 서버실을 빠져나오려는 순간이었다. 등 뒤에서 차가운 총구가 느껴졌다. 거기까지다. 하수진 대위. 익숙한 목소리. 수진은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그녀의 팀원이자 그녀가 가장 믿고 의지했던 선임 부사관 박철규 중사가 총을 겨누고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배신자의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박 중사님? 수진의 목소리가 충격으로 떨렸다. 어떻게? 당신이. 사람은 돈 앞에선 얼마든지 변하는 법이지. 하대위. 박 중사는 비열하게 웃었다. 그동안 당신 밑에서 개처럼 구르는 것도 지긋지긋했어. 이제 이 지긋지긋한 군 생활도 끝이다. 흑양회에서 두둑한 돈을 받기로 했거든. 당신과 그 미국 놈만 처리하면 모든 건 테러리스트들의 소행으로 끝나는 거지. 절망적인 상황. 가장 믿었던 동료의 배신은 그 어떤 적의 공격보다 더 뼈아팠다. 수지는 천천히 손을 들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타개할 마지막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다.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마. 하대위. 넌 내 상대가 안 돼. 박철규 중사는 승리를 확신한 듯 여유로운 표정으로 수진에게 다가왔다. 그의 손에 들린 권총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수진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다. 수진은 순순히 무기를 내려놓는 척했다. 하지만 그녀의 모든 신경은 박 중사의 미세한 움직임 하나하나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의 눈빛, 숨소리, 손가락의 위치까지. 기회는 단 한 번뿐이다. 왜 이런 짓을 하셨습니까? 수지는 시간을 벌기 위해 대화를 시도했다. 돈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라도 있는 겁니까? 궁금한가? 어차피 죽을 목숨 알려주지. 박 중사는 자신의 계획을 술술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는 오래전부터 군 내부 기밀을 빼돌려 흑양회에 팔아넘겨왔고 이번 연합훈련을 기회로 시스템을 해킹하여 한미 관계를 파탄내고 그 대가로 거액의 돈을 받아 해외로 도피할 계획이었다. 수진과 밀러가 낡은 창고에서 만난다는 정보 역시 그가 흑양회에 흘린 것이었다. 내가 너무 똑똑한 게 문제였어. 하수진. 처음부터 널 내 편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넌 내 생각보다 훨씬 더 정의로운 군인이더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거해야만 했다. 박 중사가 방아쇠의 손가락을 꺼는 순간이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당신이 처음 군번줄을 목에 걸었을 때 조국에 맹세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뭐? 박 중사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조국에 대한 맹세. 그가 잊고 지낸 지 오래된 하지만 그의 가슴속 어딘가에 분명히 남아있을 군인의 혼. 바로 그 찰나의 순간을 수지는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몸을 숙이는 동시에 바닥에 내려놓았던 소총을 발로 차올렸다. 공중으로 솟구친 소총을 손으로 잡은 그녀는 몸을 회전시키며 그대로 박 중사에게 총구를 겨눴다. 탕! 탕! 두 발의 총성이 거의 동시에 울려 퍼졌다. 박 중사가 놀라 급하게 쏜 총알은 수진의 어깨를 스쳐 지나갔고 수진이 쏜 총알은 정확하게 박 중사의 손에 들린 권총을 맞춰 저 멀리 날려버렸다. 모든 것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다. 박 중사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리며 손을 부여잡았다. 수진은 지체 없이 그에게 달려들어 치열한 육탄전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수부대원들 간의 싸움은 일반적인 격투기와는 차원이 달랐다. 모든 동작이 상대를 죽이기 위한 치명적인 살인 기술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급소를 노리며 좁은 복도에서 처절하게 맞붙었다. 하지만 힘에서는 역시 남자인 박 중사가 우위였다. 그는 수진을 벽으로 거세게 밀어붙이고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끝이다. 하수진.
점점 의식이 흐려져 가던 그때였다. 거기까지. 익숙한 목소리와 함께 복도 반대편에서 데이비드 밀러 대위가 나타났다. 그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다. 그는 경비병들을 따돌리고 총성을 듣고 이곳으로 달려온 것이었다. 박 중사는 당황하여 수진을 방패 삼아 밀러와 대치했다. 쏴. 어서 쏴보라고 이 미국놈아. 이 여자가 먼저 죽을 테니까. 밀러는 섣불리 총을 쏘지 못했다. 자칫하면 수진이 맞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바로 그 순간 수진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박 중사의 발을 힘껏 밟고 팔꿈치로 그의 명치를 가격했다. 윽 하는 신음과 함께 박 중사의 힘이 순간적으로 풀린 틈을 타 수진은 그의 품에서 빠져나왔다. 지금이야. 수진의 외침과 함께 밀러의 총구에서 불이 뿜어져 나왔다. 탕. 정확하게 박 중사의 어깨를 꿰뚫은 총알은 그의 움직임을 완벽하게 봉쇄했다. 크악! 비명을 지르며 쓰러진 박 중사 위로 뒤늦게 달려온 707 대원들과 미군 헌병들이 덮쳤다. 강민준 상사는 배신자의 모습을 보고 충격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전부 끝났습니다. 수지는 힘없이 주저앉으며 말했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의 고통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밀러는 재빨리 그녀에게 달려가 부축했다. 괜찮아? 하대위. 정신 차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걱정이 담겨 있었다. 수지는 그의 품에 기댄 채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죽지 말라고 했잖아.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정신을 잃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놀랍도록 평온해 보였다. 길고 길었던 하룻밤이 마침내 끝나고 있었다.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하수진 대위가 심어놓은 바이러스 덕분에 흑양회의 아시아 지부 본거지가 발각되었고 국정원과 인터폴의 공조작전으로 조직은 일망타진되었다. 배신자 박철규 중사는 군사재판에 회부되어 국가반역죄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은 한미동맹에 큰 위기를 초래할 뻔했지만 하수진 대위와 데이비드 밀러 대위의 목숨을 건 활약 덕분에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었다. 두 사람은 양국의 안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각각 최고 무공훈장인 태극무공훈장과 미명예 훈장을 수여받게 되었다. 훈장 수여식 날 청와대 영빈관은 양국의 군 고위 관계자들과 언론으로 가득 찼다. 어깨에 붕대를 감은 채 단상에 오른 수지는 조금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자랑스럽게 빛나고 있었다. 대통령이 직접 그녀의 가슴에 훈장을 달아주자 장내에서는 뜨거운 박수가 터져나왔다. 밀러 역시 늠름한 모습으로 훈장을 받았다. 그는 훈장을 받은 뒤 망설임 없이 수진에게 다가가 거수 경례를 붙였다. 당신은 진정한 군인이야, 하대위. 당신과 함께 싸울 수 있어서 영광이었어. 수진도 그를 향해 미소와 함께 경례로 답했다.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국경을 초월한 전후회에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냈다. 수여식이 끝나고 열린 축하 파티에서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이전에 수진을 조롱하고 무시했던 미군 대원들이 그녀에게 다가와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다. 정말 미안했어, 하대위. 우리가 완전히 틀렸었어. 당신을 존경해. 수진은 너그럽게 그들의 사과를 받아주었다. 모든 오해와 갈등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파티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밀러가 샴페인 2잔을 들고 수진에게 다가왔다. 이제 좀 괜찮아? 응. 이 정도 상처는 금방 아물어.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따뜻하고 특별한 감정이 흐르고 있었다. 나 곧 장기 휴가를 신청했어. 밀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디 가는데? 미국. 당신도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수지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이것은 단순한 초대가 아니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밀러는 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열었다. 그 안에는 군번줄 모양으로 만든 작은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군인에게 군번줄은 목숨과도 같지. 내 목숨을 당신에게 맡기고 싶어. 그것은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고백이었다. 수진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몇 달 후 캘리포니아의 눈부신 햇살 아래 두 사람은 처음 만났을 때처럼 다시 한번 비행기에 올랐다. 이번에는 군복이 아닌 가벼운 스카이다이빙 복장 차림이었다. 준비됐어? 밀러가 활짝 웃으며 물었다. 언제나. 수진도 환하게 웃으며 답했다. 두 사람은 함께 허공으로 몸을 던졌다. 푸른 하늘과 드넓은 태평양을 배경으로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자유롭게 비상했다. 더 이상 그들 사이에는 국경도 편견도 갈등도 존재하지 않았다. 수진. 거센 바람 속에서 밀러가 외쳤다. 나 장기 복무 신청. 그만뒀어. 이제 군인 말고 당신의 남편이 되고 싶어. 나랑 결혼해 줄래? 수진은 대답 대신 그의 목을 끌어안고 뜨겁게 입을 맞췄다. 하늘과 땅, 그 모든 것이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하는 듯 했다. 오만과 편견으로 시작된 위험한 내기는 국경과 인종을 뛰어넘는 위대한 사랑으로 완성되고 있었다. 두 개의 심장은 이제 하나의 운명이 되어 새로운 하늘을 향해 함께 날아오르고 있었다. 오늘 사연 모음집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당신은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사연 모음집에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